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은요, 매출채권의 회수, 매출채권이라고 한다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고요. 매입채무의 상환, 매입채무라고 하면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되겠습니다. 혹은 이 밖에 미수금, 미지급금, 그 다음에 저희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사용을 하는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나 이런 비용 등, 경비 사용 등 거래를 입력하는 곳이 일반 전표 입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력을 하면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결산을 할 때 재무제표에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에서 보시면요,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자, 먼저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월과 일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구분을 차변이냐, 대변이냐, 출금이냐, 입금이냐 선택을 하시게 될 거고, F2를 눌러서 계정 과목을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는 항목에서는 거래처 코드를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 적요는 일반적으로는 생략을 하시게 될 거고, 예외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할 테지만 현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다음 차변의 금액, 대변의 금액을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1월 10일에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구분이 있죠. 구분에서는요, 제가 프로그램 좀 올려볼게요. 메시지 창을 보시면 1번이 출금, 2번이 입금, 3번이 차변, 4번이 대변, 5번이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은 보통 1, 2, 3, 4를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시는데 5번하고 6번은 말 그대로 결산 시점에서 차변, 결산 시점에서 대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변하고 대변으로 써도 저희가 정답으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통 1, 2, 3, 4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게 되고, 출금 전표 같은 경우에는 대변에 무조건 현금이 오는 거래, 차변에 입금 전표 같은 경우 차변에 현금이 오는 거래,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하는 분계는 차변과 대변 각각의 분계가 가능하고요. 그럼 결산 차변, 결산 대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차변을 입력을 하면 숫자 3번을 누릅니다. F2를 눌러서요. 복리후생비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복리후생비를 검색을 하니까 500번대부터 800번대까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전산회계 2급은 800번대만 사용을 하실 거예요. 물론 900번대가 있으면 고민을 해보셔야겠지만 500부터 800까지 있다면 800을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00원을 한번 입력을 할 거고요. 이번엔 대변에 현금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분계가 된 겁니다. 하나의 전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번호가 1번이라는 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전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하나의 전표이기 때문에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다시 한번 올려보면 만약에 번호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만약에 번호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차액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차 차익이 지금 10,000원만큼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하나의 짝꿍으로 보지 않고요. 복리후생비는 있는데 대변이 없는 거예요. 혹은 대변은 현금이 있는데 차변이 없는 거예요.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짝꿍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번호 때문에 대차 차익이 뜨면 여러분들이 상단에 번호 수정 버튼을 눌러서요. 위에 짝꿍하고 동일한 번호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보시면 대차 차익이 없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삭제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단에 삭제 버튼 눌러서 클릭을 할 건데요. 먼저 전표 삭제하고 싶은 전표를 클릭한 후에 삭제 버튼 누르시고 얘를 누르시면 여러분들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의 구분을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출금, 입금, 차변, 대변 이게 하나의 세트니까 제가 3번으로 묶었고요. 4번에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출금의 이 1번은요. 현금 지출 거래가 있을 때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처럼 차변에
복리후생비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출금전표를 누르시면 차변에 있는 금액만, 계정 과목과 금액만 입력을 하시면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되는 게 출금전표입니다.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분계가 되니까요. 이 부분을 입력하지 않고 출금전표만 사용해서 차변에 있는 복리후생비만 입력을 하게 되는 그런 출금전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차변도 입력하고 대변도 입력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는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를 사용해야 된다고 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 그냥 차변, 대변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입금입니다. 입금은 반대로, 차변의 반대로 이번에는 차변의 현금이 자동 분계가 되는 부분이라서요. 예를 들면 차변의 현금 30,000원, 대변의 상품 매출 30,000원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입금전표를 써서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인 상품 매출만 작성을 해서 분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차변 현금이 자동으로 분계가 되기 때문에 입금전표를 사용하시면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는 간단하긴 한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 출금은 대변에 현금 계정 과목 하나만 나올 때, 입금은 차변에 현금 계정 과목 하나만 나올 때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3번의 차변과 대변입니다. 차변에 분계할 때 차변거래, 대변에 분계할 때 대변거래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차변과 대변을 꼭 같이 이루어지어야만 우리가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결산 차변, 결산 대변입니다. 결산 분계의 차변에는 결산 차변을, 결산 분계 시 대변의 결산 대변을 사용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결산이라는 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12월 31일에 사용을 하는 그런 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할 때 주의할 것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이제 수표라는 얘기가 문제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수표로 회수를 하거나 내가 받거나 수표로 지급하거나 내가 상대방한테 주거나 한 경우에 이 발행한 곳이 당점이냐 동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당점과 동점이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저도 처음에 회계를 접할 때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당점과 동점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당점은 내가 발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표로 발행을 하는데 수표로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당좌예금 통장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표로 발행하면 상대방은 그게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뭐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서 수표를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종이만 지급했을 뿐인데 그게 현금이 되려면 통장에서 그만큼 돈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점으로 발행했을 때는 당좌예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발행한 겁니다. 내가. 자, 반대로 동점은 상대방이 발행한 거예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선 당좌예금이 되겠지만 이걸 수취한 나는 수표를 가지고 바로 마트나 뭐 어디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현금입니다. 내가 발행하면 당좌수표, 상대방이 발행해서 저한테 주면 현금이에요. 내가 발행해서 남한테 주면 당좌예금이고 상대방이 발행해서 저한테 주면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여러분들 분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분계를 정확하게 해야만 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죠. 일반 전표를 입력하는 분계가 총 24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계정 과목 자체가 틀리면 오답이기 때문에 차변, 대변 계정 과목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물론 계정 과목과 금액 다 정확하게 일치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걸 합격하기 위해서는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기매매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엄청 자주 나오는 친구예요. 근데 이 단기매매증권이 나올 때 단기매매증권을 구입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막 이런 단어들이 쭉 문장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단기매매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기매매증권을 구입할 때 이제 부대 비용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단기매매증권을 구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발생할 때 수수료가 들었다면 수수료 비용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구입할 때 현금을 주지 않고 구입을 하면 뭐 대변에 보통예금이나 이런 계정 과목을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구입할 때 발생한 부대 비용 단기에 비용 처리를 한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하면은 매각할 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으로 발생된 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어요. 팔았다는 거죠. 차변에 현금을 받았고요. 대변에 수수료 비용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않고 단기매매 증권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금액에 따라서 뭐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기말 공정가액이라고 한다면 12월 31일에 처분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계상을 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입니다. 자, 매출채권은 지금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저희가 매출채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매입과 관련된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매입채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대손충당금이라고 한다면 현재 외상매출금이랑 받으러움이 있는데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금액 자체를 저희가 장부상에 반영을 하는 게 대손충당금입니다. 자, 대손충당금 분개는 이렇게 하죠. 12월 31일 날 분개를 할 거고요. 대손충당금 설정을 할 때는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으로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대손충당금 자체가 대변에 발생을 하는 그런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등 매각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게 상거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을 할 수도 있고요. 유형자산을 구입하면서 발생했는데 대금을 아직 지급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대해서 이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는 미수금, 여기서 보는 외상매출금 같아 보이지만 다른 개념이죠. 자, 상거래에서 발생한 아직 못 받은 돈은 외상매출금인데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돼서 아직 돈을 못 받은 건 미수금입니다. 그럼 이 상거래가 도대체 뭐냐면 상품을 매출한 거래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을 매출했다. 아직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미수금, 외상매출금이에요. 하지만 유형자산 매각 같은 경우에 상품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미수금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선급금과 선수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제 회계를 딱 접했을 때 가장 헷갈려했던 계정 과목이 이거예요. 선급금, 선수금, 가운데 급과 수만 빼고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뭔가 단어도 되게 동일해 보이는데 이 성급금은 자산입니다.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상품으로 받거나 혹은 내가 뭐 계약이 해지되면 현금으로 받거나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형태. 그래서 미리 준 돈이니까 자산이라고 처리를 하고요. 선수금은 먼저 받은 돈입니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가지고 있는 어떤 걸 줘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상품을 주던가 계약이 해지돼서 현금을 다시 돌려주던가 내가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원래 부채의 개념 자체가 언젠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언젠가 이 채무를 다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부분이 부채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받은 돈은 나중에 상품이나 아니면 다시 현금을 줘야 되는 개념, 내가 갚아야 된다라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부채로 인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요, 받을 숫자,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대금을 계약금으로 먼저 받은 경우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선수금이에요. 받을 숫자. 반대로 대금을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하면 성급금 계정을 사용을 하고요. 두 가지가 가장 좀 헷갈리는 그런 계정 과목이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선수금은 부채예요. 발생했을 때 대변에 먼저 나오는 아이고요. 성급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발생할 때 차변에 먼저 등장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럼 분개 간단하게 해볼까요? 선수금의 개념은 먼저 내가 받은 거니까 차변에 뭐 현금을 받거나 뭐 보통예금을 받거나 대변에 선수금, 부채니까 부채의 발생은 거래 판료소에 의해서 대변에 발생하잖아요. 대변이 되는 거고요. 성급금은 내가 먼저 지급한 거니까 차변에 성급금, 대변에 내가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면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가지급금, 가수금. 자, 가지급금은 돈이 나갔을 때 유출. 자, 먼저 돈이 들어왔는데 유입이면 가수금인데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쓰는 계정. 근데 계정인데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가계정이에요. 가계정이라는 건 기말 때 재무제표를 딱 완성을 할 때에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재무상태표에 등장을 하면 안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원인이 밝혀질 때 그 원인에 대한 계정 과목과 대체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죠. 100원이 들어왔는데 대변에 원인을 모르겠어. 그런데 어떻게 분개는 해야 되잖아요. 회계처리. 왜냐면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반대로 돈이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현금을 500원을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가지급금에 좀 별표를 쳐보자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출장비 지급. 출장비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출장을 가야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럼 회사에서 먼저 돈을 주는 거예요. 50만 원 딱 주면서 그럼 출장을 이 돈으로 일단 갔다 와. 그리고 영수증을 내. 라고 하는 거죠. 직원이 50만 원을 받아서 출장을 갑니다. 그럼 일단 돈이 지급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때 아직 이 직원이 출장 가서 돈을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대변의 현금입니다. 직원이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럼 저한테 뭘 줘야 되냐면 영수증. 출장에서 쓴 영수증 50만 원어치를 줘야겠죠. 만약에 돈을 다 쓰지 못했다. 그럼 40만 원의 영수증, 그 다음에 10만 원의 현금을 주겠죠. 영수증으로 실제로 출장에서 사용된 부분은 저희가 출장비라고 보고요.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대여금과 차입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대여금이고요. 돈을 빌려왔어요. 차입금입니다. 자, 보통 이 차입금은 어디서 발생이 되냐?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 이러면 차입금이 돼요. 돈을 빌려줬어요. 제가 상대방한테 그러면 대여금이 됩니다. 그래서 대여금은 자산이고요.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언젠가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죠.
자, 그리고 이 대여금과 차입금은 이 자체가 개정 과목이 아니고요.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장기 대여금, 장기 차입금이 개정 과목인데 제가 지금 밑줄 치는 이 부분이 개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와 장기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1년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데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빌려주고 1년 이내에 다시 돈을 회수하기로 했다면 단기 대여금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1년 이후에 받기로 했다. 2년 뒤에 갚아 나한테 이렇게 됐다면 장기 대여금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오면서 내가 1년 이내에 갚을게 라고 했다면 단기 차입금, 내가 3년 뒤에 갚을게 라고 했다면 장기 차입금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 총 6가지는 개정 과목이 혼동이 많이 올 수 있는 개정 과목과 저희가 전산회계 2급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개정 과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 채권과 채무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거래처를 입력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일반 전표에 보시면 거래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래처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은 자, 프로그램에 이 거래처가 있죠. 일반 전표에. 여기에 거래처 이름을 등록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권과 채무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나와 있는 개정 과목을 토대로 거래처 코드를 걸 수도 있고 걸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채권은 자산의 개념입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금, 선급금, 미수금, 단기대여금이나 장기대여금, 가지급금, 사원 이름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출장 갈 때 임차보증금이 되겠고요. 채무에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선수금,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가수금, 거래처가 제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되고 임대보증금, 유동성 장기부채가 되겠습니다. 이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감점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입력해 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할 때 제가 앞글자 따서 암기를 하게 해드립니다. 왜냐면 어떤 걸 걸어야 되는지 구분을 정확하게 못 하시면요 못 걸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앞글자를 따서 암기하지 마시고 모든 개정 과목의 코드를 다 거셔도 돼요. 복리후생비에도 걸고 미지급금에도 걸고 보통예금에도 걸고 다 걸어주셔도 돼요. 근데 시간이 다 걸 만큼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채권과 채무는 제가 암기를 하게 해드리는데요. 앞글자 따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외받지, 선미, 대차, 가임류 이렇게 앞글자 따서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받지, 선미, 대차, 가임류입니다. 외는 2개예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채권과 채무거든요. 받으러음, 지급어음. 선급금과 선수금. 미수금과 미지급금. 대여금과 차입금. 단기와 장기는 무조건 다 같은 개념이니까요. 그다음 가지급금, 가수금,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마지막 유동성 장기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다 반대예요. 개정 과목이. 선급금의 반대가 선수, 미수금의 반대가 미지급. 그 다음에 대여금의 반대가 차입금, 가지급금의 반대가 가수금, 보증금의 반대가 임대보증금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개정 과목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앞글자 좀 따서 암기하시면 거래처를 입력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권과 채무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 여러분 쭉 이거 딱 외받지, 선미, 대차, 가입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시험을 보러 가셔서 종이에 작성하셔도 돼요. 그 시험지에다가 외받지, 선미, 대차, 가입류 작성하고 시험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이 앞에 외받지, 선미, 대차, 가입류에 해당하면 그냥 거래처 코드를 다 걸어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외상매주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움, 지급어음,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가지급금, 가수금,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강조해 드릴게요. 이 가지급금이랑 가수금은요, 가끔씩 문제에 거래처를 뭘로 걸어야 되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즉, 거래처 이름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 A가 출장을 가서 돈을 50만 원을 미리 줬다. 이러면 A라는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A를 걸어주시면 돼요. 하지만 직원이 출장을 가기 때문에 내가 50만 원 줬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거래처 코드를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